안녕하세요. 요리를 좋아하는 역사쌤 요리터리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뭘 많이 배우셨는데요? 처음에는 이게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못하겠던데 하다 보니까 자꾸 느네. 오늘은 이렇게 요거 특별한 날이라서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5.18 광주민주화운동 5월 18일. 5월 18일은 지금부터 41년 전에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던 그런 날인데, 혹시 지금 요즘에 뉴스 니네들 한 번씩 안 보지? 봐요. 보면 미얀마 사태 알아요? 알아요. 이 미얀마 사태가 어마. 이제 버마가 이름이 이제 나라 이름이 미얀마로 이렇게 바뀌었는데, 지금 이제 보면 미얀마에서는 이게 군부 독재에 이렇게 저항하는 그런 미얀마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이 지금 한참 일어나고 있어. 왜 일어났냐면 올해 2월달에 이제 이 미얀마의 이게 군부가 군대와 무기를 동원시켜 가지고 이 미얀마 국민들이 민주적인 투표로서 뽑은 지도자 아웅산 수치라는 이런 여자가 있는데, 그 뭐 노벨 평화상까지 받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이번 그 투표로서 미얀마의 이렇게 최고 그 지도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이 미얀마의 군인들이 그걸 폭력적으로 높은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갖다가 체포해서 구금시키고 자기들이 정권을 잡아버렸어. 불법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미얀마 시민들이 다시금 이게 그러니까 군인들이 물러가고 다시금 아웅산 수치 여사를 갖다가 풀어주고 민주주의를 다시금 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저항을 하는데, 거기서 미얀마의 군인들이 총을 쏘고, 진짜 시민들한테 총을 쏘고 몽둥이로 시민들을 갖다가 그냥 평화적으로 시위하는 시민들을 갖다가 몽둥이를 때려가면서 이렇게 그렇게 진압하고 있는 거야. 죽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죽는 거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 나가고 있어. 미얀마에서 지금. 그것도 특히 어린 학생들이 많이 죽어 나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우리 예전에 3.1 운동 때하고 비슷한 거야. 그냥 일본 물러가라, 대한독립 만세라고 외쳤는데 그냥 거기 대고 그냥 이 일본 군인들이 총칼로 그냥 죄 없는 사람들을 죽인 것처럼 지금 미얀마 군인들이 그렇게 총을 쏘고 아니면 체류탄을 쏘고 몽둥이로 그냥 미얀마 사람들을 폭력을 행사하면서 그걸 진압하고 있는 거야. 이제 그러다면 그런데 계속적으로 지금 미얀마의 시민들은 계속적으로 저항을 하고 있어. 저항을 하고 있고, 이제 지금 계속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다 보니까 이제 미얀마 시민들도 이대로 당할 수는 없다. 우리들도 무기를 가지고 우리도 저항하자. 이렇게 하고 저항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있잖아, 그냥 싸제로 그냥 나무판으로 만든 방패 이런 거, 나무판 방패라든지 어떻게 화염병 이런 거, 아무튼 그냥 아주 조잡한 어떤 이제 그런 걸로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걸로 겨우겨우 이제 방어하고 있단 말이야. 이제 그러면서 SNS로 이렇게 이제 동상을 촬영해가지고 그걸 전 세계에다 이렇게 지금 미얀마의 지금 사태가 이렇다. 그리고 우리들을 도와달라. 라고 하고 이제 국제 사회에다가 이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지 말고 미얀마 군부에다가 압력을 가해가지고 이 미얀마 군부가 물러나게끔 해달라고 계속 이제 호소를 하고 있어. 호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보면 이제 정부는 가만히 있지만은, 물론 이제 정부도 미얀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강하게는 말 못하고, 대신 우리도 40년 전에 똑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주도로 해서 미얀마에 많이 응원을 보내고 물품들을 보내고 지원하고 있어. 그래서 이제 이 미얀마의 시민들은 우리 이제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호감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어. 근데 우리가 어떤 미얀마도
40년 전에 한국에서도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일을 이렇게 경험을 했다. 근데 한국은 그걸 극복해내고 이겨내가지고 오늘날의 민주주의를 이제 찾은 나라다. 우리도 한국처럼 계속된 시민들의 저항으로 민주주의를 찾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할 거는 지금부터 41년 전에 지금의 미얀마와 똑같은 일이 우리한테도 그거보다 더 심한 일들이 우리한테 벌어졌던 것. 이제 선생님도 선생님 나이가 81년 때는 한 8살 정도 됐었나? 그 정도밖에 안 됐어. 선생님도 잘 몰라. 잘 모르는 사람인데 선생님도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이렇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한동안 몇십 년 동안 이에 대해서 전혀 몰랐어. 전혀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알려주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서 이걸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잡아가고 했기 때문에 누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제 오늘 한번 알아보게. 일단 그래서 오늘은 5.18 강주 민주화 운동. 민주화 운동. 운동. 이거는 1980년 5월 18일에 일어났다. 1989. 1989. 거기 보면 이제 이게 일어나게 된 배경이 있어. 배경이 뭐냐면 이거보다 1년 이전인 1979년 10월 26일 날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장 지금 중앙정보부가 뭐냐면 지금의 국정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가의 정보를 다루는 아주 이렇게 이제 이때 이제 중앙정보부라 그러면 아주 무서운 곳이었어. 거기에 끌려가면 그냥 지도자도 모르게 죽는다. 주로 간첩들을 상대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데이기 때문에 저는 그 이제 그러니까 이 이제 중앙정보부장은 이때의 대통령은 박정희였다고. 박정희가 대통령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중앙정보부장 이렇게 중요한 자리를 아무한테 안 주겠지. 자기가 진짜 믿는 사람한테 중앙정보부장 그 제일 위에 지금의 이제 국정원장 그러니까 김재규라고 하는 이 이제 사람한테 이게 이제 중앙정보부장이에요. 중앙정보부 부장한테 이제 이걸 줬는데 이 10월 26일 날에 이 김재규가 이 박정희하고 또 핵심 멤버들 몇 명에서 비밀 장소에서 이 술을 먹고 회식을 하는 이 장소에서 김재규가 총을 꺼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가슴과 머리에 총을 쏴서 죽이는 일이 발생을 해. 이를 갖다 우리가 11.6 사태라고 해. 11.6 사태. 11.6 사태. 11.6. 11.6 사태. 우리 조금 뒤에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근대사에 보면 현대사 보면 이것도 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우리 오늘 조금 일찍 이렇게 한번 알아보는 거라고 해. 그러면 여기가 왜 그러면 김재규는 박정희를 쏘아서 박정희가 믿던 진짜로 신복이었던 김재규가 왜 갑자기 박정희를 총으로 이렇게 쏘아서 죽여버리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먼저 이렇게 알아야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1971년으로부터 흘러가. 1971년에 이때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7대 대통령 선거였어. 이때 이제 후보로 박정희와 김대중이 나와. 김대중 후보가 나왔어. 김대중까지 왜 들어봤는데?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 평화상을 받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 두 명이 후보로 나왔는데 여기서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선거에서 이겨 당선이 된 거야. 근데
이때는 이제 모든 국민들이 직접 투표하는 직접 선거였었어. 직접 선거. 지금도 직접 선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봐봐. 아무튼 직접 선거였는데 이때 이제 박정희가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박정희가 굉장히 화를 낸 거야. 왜요? 아슬아슬하게 이겼다. 분노한 게 왜냐면 박정희가 막대한 선거 자금을 이때는 선거에서 돈이 막 뿌려졌어. 돈이 막 뿌려지고 금품 살포되고 그리고 부정선거야. 다 보면 군인들은 무조건 다 군대에 있는 군인들은 무조건 다 박정희를 찍어야 돼. 그리고 찍는 걸 다 옆에서 보고 있어. 비밀 투표 맞아요. 그게 이렇게 그러니까 부정선거라는 거지. 그리고 이제 아주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때도 계속 그 박정희는 대통령 이때도 이제 이때 선거에는 박정희가 이제 당선되는데 세 번째 당선이었거든. 3선이었어. 세 번째로 이렇게 당선됐는데 그러니까 막 모든 엄청난 돈을 쓰고 모든 공무원들과 행정력을 다 동원해서 한 선거인데도 불구하고 아슬아슬하게 이겼기 때문에 박정희는 화가 난 거야. 화가 나면서 다음 선거가 불안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박정희는 이때부터 장기적인 독재 계획을 세우게 돼. 그래서 이렇게 1년 뒤에 1972년 10월에 유신헌법이라는 것을 발표해. 유신헌법. 법을 바꿔요. 유신헌법. 이제 법을 갖다가 바꾸는데 유신헌법이라고 해요. 이 유신헌법의 핵심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힘을 갖다가 헌법보다 더 위에다 올려놓는 거야. 왜 그통이 어딘데? 원래는 우리 이렇게 헌법이 가장 최고의 법이란 말이지. 헌법에는 모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대통령이라도 헌법을 지켜야 되는데 이 유신헌법에는 대통령의 권한이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이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인 거야. 그러면 이게 장기 독재를 위한 헌법인데 이게 대한 내용이 뭐냐? 한번 선생님 읽어줄게.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일단은 직접 선거 안에 간접 선거, 즉 약 한 3,000명의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 3,000명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 선거를 선거로 바꿔. 간접 선거로 이렇게 바꾸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전체가 선거하는 게 아니야, 투표하는 게 아니야. 간접 선거로 이렇게 바꾸고, 그 다음에 국회의원 중에 3분의 1을 대통령이 뽑아. 대통령이 뽑고, 그리고 어떤 나라가 조금 이게 대통령이 판단하에서 나라가 불안하거나 위기 시에 헌법을 정지시킬 수가 있어. 헌법 정지. 헌법 정지. 헌법을 정지하고 헌법보다 더 위에는 긴급 조치권이라는 걸 만드는 거예요. 긴급 조치권. 그리고 국회의원 3분의 1을 대통령이 선출하고 아직도 더 남았어. 그 다음에 국회를 해산할 수 있어. 국회 해산권. 국회를 해상권이 있고 그리고 판사들을 임명할 수 있는 법관 임명권을 자기가 가져. 법관 임명권. 그리고 법률을 만드는 게 누가 만들어? 국회가 만들잖아. 네. 그 법률을 만드는 그 법률을 거부하는 법률 거부권을 만들어. 지금도 있긴 있는데 근데 이때와 그때가 조금 차이가 나. 지금은 거부권을 한번 이제 거부했다가도 국회의원들이 다시금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그때는 이렇게 대통령이 그걸 거부할 수 없어. 한 번의 거부권이 있는 거지. 이때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 그냥 거부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이전까지의 법은 대통령이 3번 이상 할 수 없는데 여기서는 대통령이 연임을 제한하는 걸 없애버렸어. 얼마든지 대통령을 할 수 있는. 지금 얘는 못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되는데
이때 그러니까 이 이전까지 유신문 오기 이전까지 법은 아까 말한 대통령이 3번 해먹었잖아. 더 이상 대통령이 할 수 없는데 71년 그러니까 지금 1년밖에 안 지났잖아. 이 헌법을 자기가 바꿔가지고 이제 대통령의 연임을 제한 금지, 그러니까 얼마든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갖다가 만들어 버린 거야. 지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기 독재를 위한 이런 거였지. 이렇게 이제 헌법보다 더 위에 있는 아주 초월적인 자기 대통령의 권한을 가진 법을 갖다가 이게 이제 그 통과를 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통과시키고 근데 이때 뭐냐면 이때 이게 그 국민 투표로서 했는데 이게 찬성이 92%가 찬성이 나왔어. 헐. 왜 그렇게 했냐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일단은 이제 조금 부정 투표도 있었고 이때 당시에 뭐냐면 미국의 그 닉슨 독트린을 해가지고 주한 미군을 갖다가 한국에서 빼버리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반대 여론을 갖다가 언론을 통제해가지고 반대 여론을 갖다가 뭐 완전히 통제해버리고 이게 아주 좋은 법이라는 걸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아주 좋은 법이구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몰랐던 거지. 이런 법을 아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조금 지식인들은 활동을 완전히 막아버린 거예요. 막아버리고 그리고 이제 주한미군이 지금 빠져나가니까 우리나라가 북한이 있는데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일단은 박정희한테 이렇게 힘을 실어 준 거였었어. 그러다가 이제 이 10월 때까지 1972년 12월에 8대 대통령 선거를 갖다가 냅니다. 8대 대통령 선거를 선거가 되는데 이때 이제 아까 말한 자기가 뽑은 3,000명의 사람들이 박정희를 뽑아줘. 그래서 99.9%로 왜 100%가 아니냐? 조금 한두 명은 몸이 안 좋아서 이날 못 나왔대. 그래서 99.9% 찬성으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박정희가. 이러면서 이제 독재를 시작하는 거지 이제. 독재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반대하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진압하고 그다음에 언론을 탄압하고 또 학생들의 시위나 이런 거 있을 때는 체포, 감금, 고문을 일삼아서 이렇게 독재 정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재 정치가 시작되는 거야. 이러다가 이제 1979년에 올라왔어. 79년 10월에 부산과 마산에서 대학생들 주도로 대학생들이 주도해서 이 대규모 이게 박정희 정권 반대 운동이 시위가 벌어지는 거야. 부산대학교, 마산의 경남대학교 선생님 학교 경남대학교.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박정희 물러가라, 민주 독재 그만하라, 민주 정치 다시금 하자 이렇게 막 시위를 하는데 역시나 강력하게 이제 이게 경찰을 동원해서 이걸 무자비하게 진압하는데 이게 너무 이게 시위가 커지니까 경찰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계엄령을 선포하는데 이 계엄령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군인들을 동원한다는 거야. 경찰이 아니라 군인들을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거야. 계엄령. 그러니까 비상사태 때 이렇게 계엄령을 선포하거든. 자, 경찰로서 치안이 유지가 안 될 때, 뭐 폭동이 일어나고 할 때 이때는 이제 군인들이 동원돼가지고 군인들의 총으로, 군인들의 무기로, 장갑차로, 탱크로 해가지고 이 전 시내를 다 군인들이 장악하는 거지. 계엄령을 선포를 이렇게 한다. 이때 일어난 게 바로 이 10월에 이걸 부마항쟁이라고 해요. 부마항쟁. 이 부마항쟁이 일어나거든. 부산 마산이라 해서 부마야. 대학생들 주도로 시위가 운동이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이걸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부산 경남 지역에
선포해서 이걸 진압을 시켜. 하지만 여기서 계속 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참여하고 이렇게 이게 번질 기미가 이게 보이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서로 이게 그 박정희와 그 밑에 이렇게 저기 뭐 핵심들이 몇 명이서 모여서 이제 회의하는 중에 일단은 이 김재규는 그 박정희의 이 그게 반대를 했어. 이렇게 시민들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결국에는 들고 일어납니다. 그럼 이 정권이 무너집니다. 언제까지 같은 시민들을 우리들의 군인이 시민들을 죽여야 됩니까? 이러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반대파였고 박정희와 요 밑에 또 이제 경호실장이라고 차지철이라고 해서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 있는데 최순실 같은. 차지철 경호실장도 보면 힘이 상당했거든. 이게 대통령을 경호하는 사람이니까 이 차지철은 어떤 생각이냐면 100만 명 죽여도 된다. 100만 명, 200만 명 그냥 그냥 반대하는 애들 다 쓸어버립시오. 그럼 애들이 그냥 시민들이 겁먹고 더 이상은 시 안 걸릴 거다. 그냥 탱커로 쓸어버립시다. 근데 박정희가 이 차지철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이게 그 이제 비밀 어떤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술 먹고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이제 이게 김재규가 말이 안 돼. 말이 안 통해서 자기가 준비하고 놨던 미리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게 총으로 차지철을 쏘아 죽이고 좋다. 박정희도 가슴하고 머리에다가 쏘아 죽였어. 좋다. 그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79년에 12 사태가 일어나는 거야. 이 사태가 일어나니까 이제 초유의 사건이 일어난 거야. 대통령이 자기가 믿는 신복한테 암살당하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난 거지. 좋다.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비상이 일어난 거야. 근데 이때 이제 우리 법상으로는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게 돼 있어. 이때 이제 국무총리인 최규하가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이제 대통령 직무 대행을 했고 그리고 그것도 이걸 빨리 이제 사태를 수습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대통령 선거가 또 열려. 대통령 선거가 열려가지고 왜냐면 이때는 이제 이게 전국민 투표가 아까 말한 이 3천 명들이 그냥 모여서 하는 투표이기 때문에 최규하가 그대로 대통령이 돼. 이걸 빨리 이제 수습해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누가 등장하냐 그러면 이제 초유의 사건인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거를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 김재규가 혼자 벌린 일인지 뒤에 누군가 북한의 지령을 받은 건지 뭔가 대우가 있는지를 하기 위해서 합동수사본부라는 걸 만들어야 돼. 합동수사본부. 여기 수사본부장이 바로 전두환이 된 거야. 전두환. 이제 소장이지. 군인 별 투스타. 근데 이제 전두환이 이걸 갖다가 이제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된 거야. 이게 이제 누구라도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누구라도 이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같이 이렇게 걸어가지고 넣을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갖다가 이제 가지게 돼버린 거야. 여기서 자기는 야심을 내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야심을 가져가지고 여기 그리고 1979 12월이니까 1979년 12월 12일에 이제 전두환을 따르던 후배들 그걸 신군부라고 해요. 신군부. 그러니까 왜냐면 전두환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인데 자기들 이게 이제 조직이 있었거든. 하나회라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잘 아는 선배 후배들하고 똘똘 몇 명이서 똘똘 뭉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각 군대에서 다 이게 이제 사단장들인 거야.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단장급들이 있는 거야. 그 사람들한테 이게 주로 작전을 짜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킨 거지. 정권을 엎어버린 거지. 이게 바로 12.12 사태라는 거예요. 즉 말해서 이 대통령을 물러나게 하고 전두환이가 정권을 잡은 거지. 12.12 사태야. 제대로 된 사람 어. 그래서 이래가지고 이제 일단은 이렇게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게 그 계엄령을 내려요. 역시 또 일단은 전국에 계엄령을 내리거든. 왜냐면 일단은 이제 여기서 또 뭐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나면 안 되니까 이걸 빨리 이렇게 하고 자기는 이제 이게 대통령이 될 그런 준비를 갖다가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으니까 전국을 계엄령을 이렇게 내리고 물론 이때에 이 전두환이가 이게 저 11조 사태를 벌릴 때 여기에서 반대하던 다른 이 장군들이 이 나와가지고 전두환하고 크게 싸우려고도 했어. 진짜로 탱크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짓이냐 해가지고 서로 싸우려고도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뭐냐면 이 전두환이 밑에 있던 이 핵심 부하들이 모든 군대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거를 도청을 하고 있었어. 그래서 그걸 미리미리 다 전두환한테 다 알려준 거야. 누군가 지금 뭐 출동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탱크를 몰고 그리 가면 안 됩니다. 다른 쪽으로 빠지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 밑에서 정보들을 육군 사관학교 출신들 자기들 이게 조직에 포함되어 있던 조직에 포함 안 돼 있던 사람들은 다들 뭐 분노했고 이게 무슨 일이냐 군인이 군인으로서의 어떤 의무를 다해야지 우리는 국가의 국방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정치하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이제 아까 말한 군대에 아까 그 하나회라는 그런 사조직이 있던 그런 핵심 멤버들은 다 전두환한테 줄을 대가지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두환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전국 계엄령이 이제 내려졌는데 그러다가 1980년 5월 18일 날 드디어 광주에서 이제 전두환 물러나라 계엄령 해제하라라는 평화 시위가 광주에서 일어난 거야. 이 광주에서 평화 시위가 일어났는데 이걸 갖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 전두환이 이제 이거를 이제 탄압을 한 거지. 이걸 전두환과 신군부가 이걸 광주에서 일어난 일을 탄압을 한 거야. 탄압을 했는데 이게 이제 시민들이 참여로 점점점 시민들의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이 신군부는 공수부대를 투입을 시켜. 그래서 공수부대란 건 뭐냐 그러면 일반인 군인이 아니야.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아주 고된 훈련을 받고 적을 갖다가 암살, 뭐 이렇게 폭탄 테러 이렇게 해가지고 일반 군인들보다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받아서 완전히 거의 뭐랄까 뭐 인간 병기들이라 할까 이런 특수부대들을 갖다가 바로 공수부대인데 그 공수부대를 갖다 광주에다가 투입을 시키는 거야. 가지고 진압을 시켜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자비하게 진압이 되겠어. 그러면서 그냥 여기서 총으로 시민들을 쏴 죽인단 말이야. 총으로 시민들을 쏴 죽이고 몽둥이로 그냥 이렇게 그 시민들을 갖다가 패고 이 여자 대학생들의 옷을 벗겨가지고 막 머리카락을 잡고 질질 끌고 가면서 이제 수치심을 이렇게 줘서 반항 못하게끔 하고 아무튼 그 보면 이제 거기 보면 옷들을 거기 밑에 사진 봐봐. 일부러 시민들의 옷들을 다 벗겨버렸어. 이게 사진. 그냥 런닝하고 팬티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왜냐면 사람이 이게 빨가 벗겨지면 이게 좀 반항을 잘 못해.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빨개 벗겨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머리채를 질질 끌면서 막 폭력을 막 행사를 한 거야. 그리고 지나가던 그냥 아무 이유 없는 지나가던 학생들도 잡아가고 이것들을 보던 광주 시민들이 이제 폭발해버린 거야. 이게 무슨 일이냐? 왜 죄 없는 학생들, 어린 학생들을 그렇게 무자비하게 잡아가느냐? 이래가지고 광주 시민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냥 다 같이
그 광주 이 민주운동에 참여를 하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공수부대는 더더욱더 무자비하게 이제 이 막 헬기에서 기관총을 시민들한테 난사를 하기도 하고 장갑차에서 그냥 이렇게 조준 사격을 갖다가 사람들 보고 한 명 한 명씩 위협 사격이 아니라 한 명씩 한 명씩 이제 우리가 헤드샷 하듯이 그냥 탕탕탕탕탕탕탕탕 이거 영어하는데 뭐 잘해줬어요.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니까 이제 이 시민들도 우리도 이렇게까지 그냥 우리도 이렇게 당할 수는 없다. 우리도 시민군을 만들자 해가지고 경찰서를 습격해서 경찰서에 있는 무기를 꺼내고 이렇게 이제 무장을 하기 시작해. 그리고 이제 버스 회사들은 버스를 내줘가지고 아 맞아. 버스로서 이렇게 이제 아 벽을 쌓고 벽을 쌓아가고 이때는 광주 시민들 모두가 다 참여된 거야. 그리고 이제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들은 다친 사람들을 막 치료하고 병원에서. 뭐 피가 부족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수혈을 해가지고 피를 공급해주고 막 또 멋있다. 할머니 뭐 아줌마들은 밥을 해가지고 시민군한테 밥을 이렇게 먹이고 싸고 온 시민들이 다 함께 그냥 이렇게 이 해가지고 이래서 이 시민군의 규모가 20만 명까지 늘어난 거야. 아 그렇게 해서 이 계엄군들을 갖다가 광주 밖으로 밀어내기 시작했었어. 그러니까 이제 계엄군들도 이제는 이게 당황한 거지. 이렇게까지 광주 시민들이 이렇게 할 줄 몰랐다. 그래서 해주고 그때로 이제 모든 광주에 들어오는 길과 나가는 길을 다 막아버려요. 통제를 해서 통제를 하고 그리고 발표를 이제 계엄 사령부가 발표를 하는데 이제 가짜뉴스를 발표하는 거지. 북한 공산 간첩과 북한 공산당에서 북한군들이 광주에 들어와서 이 북한에 있는 고정 간첩들과 서로 짜고 통해가지고 광주 시민들을 홀려가지고 지금 광주에 반란이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발표를 하고 이 광주에 일어난 일들을 어느 다른 지역에서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하게끔 완전히 그냥 거기만 그냥 막아버리는 거야. 통제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정보를 서울에 있던 해외 기자, 독일 기자의 한 명이 이 정보를 갖다가 알아내고 그 정보를 갖다가 알아내고 이제 몰래 이제 광주로 이렇게 이게 들어가서 그 광주의 실상을 갖다가 찍어서 해외 언론에 알린 게 택시 운전사 영화로 했던 택시 드라이버 진짜 슬펐어. 그게 그렇게 이제 해서 이제 해외에다가 이제 알려지게 된 거야. 알려지게 이제 됐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단은 이 지금 뭐냐면 이제 부상당한 사람들이 시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 지금 긴급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수술이 안 되니까 일단은 시민들이 대표로 모아서 협상을 하기로 했어. 계엄군과 일단은 협상을 갖다가 하기로 하고 우리도 이렇게 무기를 버리고 할 테니까 계엄 너네도 이제 물러가라. 그리고 지금 환자들을 빨리 긴급 수술을 해야 되는 환자들이 너무나 많다. 이 부상당한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협상이 깨져버렸어. 깨져버리고 그 협상하는 와중에서도 버스에 타고 가던 사람들을 공수부대가 버스를 집단총으로 난사해가지고 버스에 타고 있던 18명의 그냥 무고한 시민들이 그냥 또 죽어버리는 일도 발생해버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서로 이 시민군은 이제 전남 도청이 광주에 있었는데 그 전남 도청을 본부로 삼아가지고 일단 끝까지 대치한다, 끝까지 우리는 저항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하고 그리고 거기서 그냥 서로가 집에 가라고 서로가 등을 떠밀었대. 이게 집에 가라. 여기 있으면 결국은 죽는다. 집에 가라는데 거기서 거의 다가 자발적으로 나와가지고 전부 집에 갈 수 없다. 끝까지 싸우겠다. 그래서 결국 이제 8일 뒤인 5월 26일 날에 공수부대 25,000명이 새벽에 기습적으로 공격이 들어가. 25,000명이 이유 없이. 그래가지고 전남도청에 기습적으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반항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쏴 죽여버리고 그리고 그걸 다 이제 폭력적으로 진압시켜가지고 이제 잡아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게 진압이 돼버려. 5월 26일이요? 이 8일 뒤에 8일 뒤에 5월 26일 날 이제 이게 전남도청이 이제 이게 진압이 되거든. 이제 점령이 돼버려. 그리고 이제 1980년 8월 달에 역시 이제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올라가. 전두환이 대통령에 선출이 돼. 역시나 이제 이때도 선거도 역시 그냥 간접 선거니까 자기들이 이렇게 뽑아놓은 허수아비들이 대통령을 이렇게 선출하는 거니까 대통령이 선출이 되고 이때가 이제 11대 대통령으로 100% 찬성으로 11대 대통령으로 되고 그다음 또 12대 대통령에서도 전두환이가 당선이 돼요. 또 전두환이 12대 대통령도 하고 대통령이 되고 그 다음에 1987년인 13대 대통령에서 이 전두환의 친구이자 신군부의 핵심 멤버였던 노태우가 또 대통령에 당선이 돼. 당선이 되거든. 그리고 그 다음인 1992년에 처음으로 이제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인 김영삼이 이제 대통령에 이제 당선이 당선이 되면서 이제 문민정부가 시작되는 거야. 문민정부가. 그러니까 군인 출신이 아닌 민간인 출신의 정부가 처음 시작돼가지고 이때 이제 5.18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할 수 있게 된 거야. 이야기가 할 수 돼가지고 이때 이제 몇십 년을 걸렸네.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전두환과 노태우는 이제 이 재판장에 서게 돼. 이게 내란죄. 왜냐면 불법 쿠데타로 인해 가지고 이게 이 헌법을 초월해서 불법으로 이게 자기 정권을 잡아놓은 이거는 내란죄거든. 내란죄라서 이제 재판에 있어서 사형을 선고받아 둘 다. 사형을 선고를 이제 받는데 김영삼 다음 대통령이 이제 누구야? 1997년이지. 이때 되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잖아. 김대중 대통령이 되거든. 김대중 대통령이 된단 말이야. 이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통합적인 차원에서 사면을 해줘. 사면을 해. 사형 면제. 사면이라는 거는 그 형을 이제 없애준다는 거야. 그럼 무기징역이에요? 아니 그냥 풀어주는 거야. 풀어주는 거야. 그건 좀 또라이들이 많다. 아니 이제 왜 그러냐 그러면 이때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이 김대중 대통령이 누구냐 그러면 이 박정희에서 아까 우리 떨어진 사람. 떨어졌잖아. 이때 이 박정희가 김대중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어. 암살하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또 사형 선고도 받았어. 김대중이 박정희 정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자기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해외에서 이 김대중을 갖다가 굉장히 인권 운동가라 해가지고 이게 압력을 엄청나게 박정희 정권이 압력을 가해가지고 풀어주라고 압력을 받아서 박정희가 할 수 없이 이 미국의 이런 압력을 받아서 풀어줄 수밖에 없던 상황이 되어서 그냥 풀어준. 어찌 보면 이 김대중은 굉장히 이렇게 근데도 그걸 모든 걸 다 용서하고 다 그냥 대국민 대통합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제 이 사면을 해주게 돼. 그래가지고 이제 아무튼 풀어줬는데 전두환은 아직까지도 보면 자신이 5.18 광주에서 나는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다. 나는 모르는 일이다. 지네끼리 알아서 한 거겠지. 왜 자꾸 나보고 자꾸 시비를 거느냐.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도 방송 없이 이렇게 있고 이제 이따가 이제 김대중 대통령하고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이제 5.18 광주민주운동 진상 조사위원회라든지 특별법들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진실이 하나하나씩 드러나고 있고 이렇게 있어. 아직도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 아직 안 밝혀진 게 더 있어요. 근데 지금도 보면 아직까지 이익에 대해서 발표한 이 헬기에서 누가 처음에 군들 보고 총을 쏘아라 했는지에 대해서 아무도 지금 다들 난 아니라고 하고 있어.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모발적으로 일어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헐.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 간첩들이 한 거 맞아. 간첩들이 한 거야 라고 계속 지금도 계속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지. 몇 시지 지금? 25분? 23분. 조금만 나자. 이제 거의 끝나가. 그래서 이제 아무튼 아까 말했지만 이게 이제 이제 그 전까지도 이제 일단은 광주 사람들은 매년 5월이 되면 광주 사람들은 다들 좀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분이 이렇게 뭐랄까 안 좋아져. 왜냐면 그때 이게 살았다는 데 대해서 이게 난 안 죽고 살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남았다는 것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그때 서로 이렇게 이제 거기서 그 죽은 사람들은 그래도 저항하고 뭔가에 대해서 다 자기의 진짜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래도 그 저항해서 했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나는 숨어 있었다. 나는 거기에 이렇게 숨어서 나는 살았다. 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죽은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라도 이 광주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마음이 빚을 지고 있고 5월 18일이 되면 광주 시내는 거의 그냥 모두가 다 제사를 지내는 분위기야. 다 죽은 사람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죽기 때문에 한 날 한 날 죽어서 그냥 5월 18일부터 5월 26일까지 저기는 다 광주에서는 제사 기간이야. 너무 슬프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도 이제 계엄군들이 보면 이게 이제 시민들을 죽인 다음에 그냥 안매장을 그냥 아무데나 땅 파가지고 안매장했기 때문에 아예 또 시신을 못 찾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아스팔트 밑에만 깔려있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그걸 이제 조사위원회에서 일단은 시신 유골이라도 찾으려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 계엄군들 했던 사람들의 정언을 갖다가 받아내려고 하고 몇 명을 죽였는지 어디서 죽고 어디에다가 이제 당신들한테 죄를 묻지 않을 테니까 어디에 시신을 묻었는지만 좀 알려달라고. 그래야 이렇게 내가 우리 아버지 어쨌든 내가 유골을 찾아서 내가 제사를 지낼 거 아니냐 라고 그런 식으로 하고가 있어. 아무튼 근데 이제 아무튼 5.18 광주 민주운동은 아주 큰 의의를 지니고 있는데 일단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반군부 독재에 항거한 저항한 민주화 운동이고 이 운동을 계기로 필리핀이나 그 주변의 필리핀 또 대만 또 중국 등 이렇게 이게 독재 정치를 펼치고 있는 그런 나라들에서 시민들한테 민주화 운동을 갖다가 영향을 주었던 운동이었어.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날 이렇게 미얀마 시민들도 지금 한국이 40년 전에 자기하고 지금 오늘하고 똑같은 일들을 이미 한국은 경험했다. 한국은 그걸 극복해냈다. 이겨냈다. 우리들도 한국처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지지하고 응원해달라. 라고 해서 지금 전 세계에 계속적으로 호소를 하고 있고 우리 한국 미얀마 사태 이후에서 미얀마인들이 한국인에 대해서 이 보는 인식이나 호감도가 아주 높아졌다 그래. 그리고 이제 이 한마디를 덧붙이자면 이 미얀마 사태에 국제 유엔이 간섭을 못하는 이유가 있어. 중국 때문이야. 왜냐면 이 미얀마 군부 뒤에는 중국이 있어. 중국이 있는데 이게 이제 유엔에서 거기서 이제 이게 유엔의 평화 유지군을 갖다가 군대를 보내서 이제 미얀마 군부를 이렇게 그걸 막아내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해서 안 듣잖아. 그러면 군인들을 보내서 이걸 이렇게 막아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평화 유지군을 보내려고 그러면 우리가 5개의 상위 미사국이 있어.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 이 중에 하나라도 반대를 하면 그게 안 돼. 그래서 이제 중국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거기다 군대를 못 보내는 거야. 이게 보면 뭐 또 여러 가지 또 뒤에 가면 또 복잡한 문제가 있어. 왜냐면 이게 중국하고 미국하고 서로 싸움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야. 중국에서는 미얀마가 보면 이게 지하 자원이나 이게 유전이 많아. 이게 이제 지하 이렇게 석유나 이런 것들 지하 자원이 많은데 지금 중국에는 그 지하 자원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 군부를 다 지원해가지고 거기서 군부가 정권을 잡으면 그 미얀마의 지하 자원을 손쉽게 중국이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금 미얀마 군부를 지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국제사회가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 강력하게 말을 못하는 게 또 중국의 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우리 중국 보고 야 중국 그러면 물러가라 하면 중국이 또 우리나라에 또 수입하는 것도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게 또 이제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시민들 상대로 시민들이 미얀마에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무튼 원래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민주주의를 할 수 있고 얼마 전에 대통령을 바꾸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굉장히 다른 미국이나 다른 나라보다 굉장히 더 수준이 높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 우리 그동안에 희생하고 죽고 피를 흘리고 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의 민주주의가 있다는 거 꼭 알아두길 바랍니다. 자, 오늘 끝! 네.